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이란 전역을 기습 공격하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공격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기습당한 이란은 가혹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캄캄한 밤하늘에 갑자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도시 곳곳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건물은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ساختمون هتل چیز نمیدونم موشک زدن چی زدن واحدهای بغلی خبر ندارم.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기습 공습을 가했습니다.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200여 대를 투입해 100여 곳의 표적에 미사일을 투하했습니다. 핵개발 핵심 시설인 나탄즈 핵시설과 미사일 공장 등 주요 군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군부의 두 수장인 군 참모총장과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정밀 타격을 받고 모두 숨졌습니다. 핵 과학자도 최소 6명이 숨졌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밝힌 공격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 우려입니다. Iran has produced enough highly enriched uranium for 9 atom bombs. 9. In recent months, Iran has taken steps that it has never taken before. Steps to weaponize this enriched uranium. 이란은 즉각 가혹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انشاءالله رژیم صهیونی با این جنایت برای خود سرنوشت تلخ و دردناکی تدارک دید و آن را قطعاً دریافت خواهد کرد. 이란은 100여 대가 넘는 드론을 이스라엘로 날려보낸 가운데 미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하며 중동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받은 이란이 대규모 보복은 물론 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천명하면서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앵커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리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공격은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How imminent is the Israeli strike on Iran? Well, I don't want to say imminent, but it looks like it's something that could very well happen. 공격을 사전에 알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말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불과 이틀 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을 했다며 미국은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맹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표현도 없이 이란이 미국을 공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트럼프를 무시한다고 보도하며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 핵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더 큰 공격을 당하기 전에 협상장에 나오라고 이란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하며 중동의 평화를 장담했지만 오히려 중동은 전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치솟은 가운데 코스피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던 주식시장이 주춤했고 당장 유가 급등의 여파도 걱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주춤해졌습니다. 중동발 불안감에 하루 만에 0.87% 떨어져 다시 2,8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2.6% 하락했고 환율도 하루 새 10원 이상 치솟았습니다. 달러와 금값이 모두 올랐는데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확대되면서 뭔가 주변국들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 그 사이를 이제 통하는 뭐 해협이 좀 운임이나 이런 게 좀 차질이 생긴다거나 하면 공급망에도 이제 차질이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는 악화는 될 수 있죠. 국제 유가도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이 알려진 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14%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중동에서 전면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유가가 $130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겐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 철강 관세를 가전제품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관세 추가 인상도 예고한 상황이라 악재가 겹쳤습니다. But to further defend our auto workers, I impose this 25% tariff on all foreign automobiles.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경제안보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먼저 강조하면서 안정화되던 경제가 불안 상태로 빠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부처 합동으로 중동 사태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도시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겠지만 불필요하고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 경제 핵심인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경제와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간담회는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가벼운 덕담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 앞에서 선거 내내 강조했던 먹고 사는 문제를 또다시 꺼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 운영의 최대 당면 과제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인 만큼 기업들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는 역시 저희도 매우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동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강화해야 될 텐데 그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좀 많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 탓에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상당히 이게 딱 부과를 하면은 부과를 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한다 만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 정신으로 대내외 악재에 적극 대응하자고 주문했는데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방부대와 접경 지역을 방문해 대남 소음 방송이 멈춘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안보 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접경 지역 민생 상황도 챙겼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연천군 전방부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첫 인사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선의 지휘관들 그리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한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면서
군 조직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사기를 북돋은 겁니다. 대북 방송을 재개했던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대북 유화 정책을 택한 새 정부의 차별성도 부각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남방한계선 철책 너머를 보며 이틀째 대남 소음 방송이 멈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그저께부터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남 방송에 직접 노출됐던 경기 파주 접경 지역 주민들도 만나면서 그간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짐승 고통받아서 이렇게 막 고문하는 그런 막 희한한 소리라는 게 너무너무 몸소리가 쳐져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새 정부의 국방 안보 철학인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강조한 셈입니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답게 부대 방문뿐 아니라 인근 지역을 돌며 민생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주는 연천에서는 군청에 들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육점과 방앗간 등을 들렀습니다. 매출 비중 중에 정산면 기본소득 네네, 그것 때문에. 그 비중이 얼마나 돼요? 거진 80%가 되죠. 반은 좀 넘는 것 같아요. 최전방 부대와 접경 지역을 잇따라 찾아 군 대비 태세뿐 아니라 민생 상황까지 직접 살피면서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3대 특검이 동시에 닻을 올렸습니다. 내란 수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특검이 맡게 됐는데요. 조 특검은 첫날부터 검찰과 경찰을 연이어 방문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첫 일정은 친정인 검찰행위였습니다. 오전에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면담했습니다. 오후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찾았습니다. 내란 사태 수사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침 7시 반쯤에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운영 방향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선정이 완료되면 설명하겠다며 언론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조 특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과 외화 밀반출 등 비리 의혹을 수사해 구속했고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인 김웅일 전 의원과 한강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써낸문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수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구조 수사를 지휘하다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성 인사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을 떠난 뒤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동안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부실감사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부를 6명까지 둘 수 있고 파견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67명으로 꾸려집니다. 역대 특검 중 최대입니다. 공소유지를 받고 있는 검사와 군검사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인지 외환 유치 혐의까지 넓혔습니다.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국무위원들은 없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있었는지, 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속 계획은 어디까지 구체화됐는지,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최측근 법조 4인방의 안가 모임 이유도 특검이 밝혀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새 특검 중 가장 많은 16개 의혹을 수사하게 된 김건희 특검에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민중기 특검이 지명됐습니다. 민 특검은 논란이 많았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된 사건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은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은 물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정치적 의혹도 다룹니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연관된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리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코바나 컨텐츠 협찬성 뇌물 의혹 등까지 총 망라됐습니다. 어떤 의혹을 먼저 수사할지 묻자 민특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그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김 여사 의혹은 막 수사가 시작됐거나 진도가 덜 나간 사건도 많아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법대 동기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특검은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3년간 이끈 조직 장악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검찰과 경찰이 주도해온 김 여사 의혹 수사를 판사의 시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의 활동 이력을 토대로 제기되는 정치 편향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은 특검부 4명과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이명현 특검이 이끌게 됐습니다. 과거 병역 비리 수사에 참여해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특검은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구민지 기자 보도 전해드리고 이명현 특검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진실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억울한 죽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이 특검은 자신이 군을 잘 알고 수사도 할 줄 알아 선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특검은 20년 넘게 군 법무관 생활을 해 군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98년 1차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에서 국방부 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걸 덮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거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 번호인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다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어느 한쪽이라도 사실을 먼저 시인하면 나머지는 더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최대 105명의 인력을 둘 수 있고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간 이어집니다. 이미 누가 진실을 갖다가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다른 특검들보다는 이미 조사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노 이후 로봇처럼 군 검찰이 나섰다며 특검이 특히 그 부분을 밝히는데 상당한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네, 그럼 최상병 순직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상병 순직 사건 의혹에 대한 규명이 2년 가까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오늘 특검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특검보다 쉬울 거다, 한두 달이면 끝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건들은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건들이고 이 최상병 사건들은 이미 공수처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소나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뿐이고 증거 관계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이 규명이 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는 좀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히려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면 조사를 추진하실 건가요? 네, 당연히 대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면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상병의 유족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네,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상병 사건 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 전 국방부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3대 특검과 관련해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네. 대통령실의 특검 발표가 심야에 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알려진 게 오늘 새벽 0시 5분이었는데요. 실제 지명은 어젯밤 11시 9분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게 어제 오후 3시였으니까 8시간 만에 특검을 확정한 거죠. 지난 정부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주요 후보군 검증이 끝났다 보니 짧은 시간 확정이 가능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특검 조기 출범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화요일 특검안 공포부터 추천 의뢰, 추천, 임명까지 이제 법에 보장된 11일 일정을 단 사흘 안에 마무리한 거죠. 인사혁신처를 통해 임명장을 받게 되면 새 특검은 바로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 돌입합니다. 네, 그러면 준비 기간에도 필요하면 수사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도 수사 준비 기간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댄 의혹이 있는 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기도 했거든요. 특검들로서는 또 당장 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무실 마련입니다. 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이랑 가까워야 하는데 서초동에 그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들어갈 건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100명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도 법원에서 4km 떨어진 설릉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100명 수준이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그보다 인력이 2~3배 더 많기 때문에 사무실 구하기가 더 힘들 걸로 보입니다. 본격 수사는 준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검찰, 경찰을 잇따라 방문을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내란 수사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렇죠. 조은석 특검이 오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찾아가서 박세현 본부장을 만났고요. 또 오후에는 경찰 특별수사단도 이제 찾아갔죠. 유능한 그 수사진 파견을 요청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보입니다. 조 특검은 과거 법무연 수원 교육 자료로 자신의 이 수사 노하우를 담아서 이 수사 감각이라는 이 책을 펴냈는데요.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조 특검은 이 책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검사가 수사의 중심이다. 또 수사관이 수사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드루킹 수사를 맡았던 허익범 특검 역시 수사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사팀 구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실제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며 신속한 내란 세력 척결을 비롯한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동시에 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와 같은 민생과 경제 관련 입법 방침도 밝히며 새 정부 성공과 나라 재건에
모든 걸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이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경쟁자였던 친명계 4선 서영교 의원은 당선을 축하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돕겠다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 내란 종식과 개혁이었습니다. 즉각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2대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의 친명계 중심 재편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아 12.3 내란 진상규명에 앞장서 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보좌할 운영수석 부대표에는 원조 친명계 7인회 소속 재선 문진석 의원이, 정책수석 부대표로는 개파색이 엿단 평가를 받는 재선 허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당내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된 소통수석 부대표는 재선 박상혁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은 선출과 동시에 잠시 미뤄둔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상법 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 표심 80%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 20%가 더해졌으며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병기 원내지도부의 협상 상대가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6일 치러지는데 현재까지 김성원, 송원석 2파전 구도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 등이 제기돼 물러나겠다고 밝힌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임명 전부터 논란의 인사였는데 새 정부 고위직 첫 낙마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어젯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오 전 수석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정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검찰 특수통 출신인데 친정인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이어졌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을 잘 알고 있어 오히려 적임자라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과거 비위가 드러났습니다.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년부터 4년간 아내 소유의 경기도 화성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던 겁니다. 또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재직 당시 한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을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송구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자리를 지켰던 오 전 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까지 불거지자 결국 물러났습니다. 취임 불과 닷새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스로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존중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인사검증과 검찰개혁이 민정수석 개인 비위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태를 일단락시킨 셈이지만 집권 2주일도 안 돼 핵심 고위직이 낙마하며 새 정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다시 사과할 뜻도 밝혔습니다.
표적 수사의 성격이 짙은 사건으로 무거운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먼저 송구하다고 밝힌 뒤에 관련 벌금과 추징금 등을 완납했고 채무도 전액 상환한 상태라고 설명한 건데요.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진보 정치권 인사인 강모 씨로부터 2천만 원씩 2차례 모두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문제는 강 씨와 김 후보자 사이 과거 전력.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강 씨로부터 2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겁니다. 이미 한 차례 금전거래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인물과 다시 금전거래를 한 셈인데 국민의힘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 채권자들을 위한 보훈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아들 입시를 위해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으로 진학한 김 후보 아들은 고등학생 당시 표절 방지 운동을 벌이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생이던 재작년 표절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는데 이게 아들 입시를 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공개 대응을 자제하던 김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 성격이 농후하다며 오히려 반격에 나섰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어 SNS를 통해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사적 채무가 있었고 벌금, 추징금을 먼저 내느라 채무를 연장하다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들은 표절 예방 활동을 입시에 쓰지 않았고 표절 교육 법안에 동참한 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라고 적극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퇴 이후 새 정부 고위직 인선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인데 청문회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경제발전 과업 수행에 장기 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해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의 내용인데요. 이 자료가 사용되고 학습자료 사이트에서도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서 사용한 신문 형태의 학습 자료입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첫머리에 실으면서 경제발전 과업 수행에 강력한 통치력 필요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사 내용엔 10년 이후에 긴 시간을 두고 해내야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적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수업을 들은 자녀의 반응에 학부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엄을 한 일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직 애들이다 보니까 같이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명분엔 중화학공업 육성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의 근거로 쓰인 책엔 4.19 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파벌 다툼을 벌여 1961년 비상계엄에 빌미를 줬다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논리도 등장합니다. 수업을 한 교사는 그 시대로 돌아가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고 박정희 정부의 독재나 계엄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한 초등학교 교사 모임이 만들어 학습자료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호응도 높아 수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반헌법적인 내용을 주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고 가르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그런 걸 비판적으로 봐요. 사실도 아닌 내용들, 그 유신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교육 지침에 어긋나잖아요. 해당 자료를 만든 단체는 계엄 옹호는 의도치 않았던 부분이라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당장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삿짐 사다리 차가 철로 위로 넘어지면서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5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 사다리차 운전자는 길이 좁아 생긴 일이라고 했지만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사다리차가 철로를 가로지른 채 쓰러져 있습니다. 40m가량 길게 뻗은 사다리는 철로 넘어 반대편 건물 옥상까지 덮쳤습니다. 쓰러지면서 이제 쿵소리가 나면서 저 뒤쪽으로 다 고압선 일부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뭐 더 이상 뭐 말할 수가 없죠 뭐.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설치하던 사다리차가 넘어졌습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과 과자역 사이 선로 위 전기공급선을 건드리면서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에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했고 서울역과 과자역 구간 열차 운행이 5시간가량 멈췄습니다. KTX 세대를 포함해 열차 35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급하게 일을 보러 가야 돼서 신촌역에 왔는데 갑자기 지하철 운행을 안 한다고 알게 돼가지고요. 조금 당황스럽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로가 파손되고 주택 3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벽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다리차 운전자는 도로에 경사가 있는 데다 폭이 좁아 지지대를 넓게 세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웃트레가 있어요. 기계 뽑아야지만 안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못 뽑아요, 아예. 폭이 너무 좁다? 예. 하지만 사다리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면허 정지 수준 수치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어제 저녁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 노동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공사 관리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한 땅이 길게 패였습니다. 하수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물이 흥건합니다. 오늘 낮 1시쯤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공사 중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배수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남성 작업자가 흙에 파묻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구조된 50대 남성 작업자는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거의 가슴까지 묻혀 있어서 그때 의식이 아예 없었어요. 공사로 인해서 사람이 문제잖아요. 속이 상하죠. 이들은 지하 1m 깊이에 묻힌 막힌 하수관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낸 뒤 하수관을 점검하던 중 옆에 쌓아놓은 흙이 무너져 내리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은 좀 넓게 팠었어야 되는데 너무 좁게 팠습니다. 너무 깊게 팠 때는 항상 안전 가시설이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가시설 설치가 안 되는 게. 공사는 지난 11일부터 은마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벌인 공사로 구청 인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파악됐습니다. 성실하고 말없고 그리 오래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혀. 경찰은 공사 관리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미국에서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자 추방을 주도하고 있는 장관이 사회주의에서 LA를 해방시키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상원 의원이 영장도 없이 체포해도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려 하자 무릎 꿇리고 수갑을 채워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장. LA를 사회주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방위군을 계속 주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We are staying here to liberate the city from the socialist and the burdensome leadership that this governor and that this mayor have placed. 이때 한 남성이 질문 있다고 다가가자 현장 요원들이 거칠게 밀어냅니다.
Hands up, hands up. I'm Senator Alex Padilla. I have questions for the secretary. 상원 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강제로 회견장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급기야 무릎을 꿇리고 바닥에 눕힌 채 몸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국판 입틀막 사건에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들끓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공격자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지만 멕시코 출신인 의원은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f this is how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sponds to a senator with a question, you can only imagine what they're doing to farm workers, to cooks, to day laborers. 실제 어제 하루 LA에서만 80명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도 공공안정국 요원 2,000명과 주방위군 5,000명을 배치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한 건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방위군 통제권도 주지사에게 넘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트럼프가 항소하면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은 일단 LA에 계속 남게 됐습니다. 항소법원의 심리는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인도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여객기 사고로 탑승객과 추락 현장의 주민 등 260여 명이 숨졌습니다. 탑승객 가운데 생존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양쪽 엔진 동시 고장과 조류 충돌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주로를 이륙한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추락해버립니다. यहाँ पे जो ऑफिस से बाहर निकला तो मैंने देखा कि आवाज जोर से आवाज आया विंग्स का फिर पूरा धुआं भर गया लोग यहाँ से भगदड़ मची 에어 인디어 소속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 등 241명이 숨졌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의대 기숙사 건물에서도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वो ब्रेक पड़ा था खाने का तो हॉस्टल में खाने गया था ही नहीं हॉस्टल में ही प्लेन क्रैश हुआ पर मेरे लड़का को कुछ हुआ नहीं बात हुई मेरी और इसके 탑승객 가운데 생존자는 단 한 명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30대 인도 출신 영국인은 비행기에서 극적으로 튕겨 나온 뒤 구급차까지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이 남성이 타고 있던 좌석은 날개 바로 앞쪽인 11A로 비상구 좌석이었습니다. 창문이 없거나 작아서 기피하던 좌석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상에 찍힌 여객기의 비행 시간은 불과 30초. 마지막 고도는 200m도 안 됐고 조종사는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극히 드물게 양쪽 엔진이 동시에 고장 났거나 조류 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are going to do a fair and thorough investigation. We are not going to spare anyone. We are going to go to the depth of why this incident has happened. 사고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7878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이 기종의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할 예정이고 53명의 희생자를 낸 영국 정부도 자체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안표 문제.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전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 하나로 이 안표를 언급했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을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꿈의 무대라 불리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대형 스타의 공연이 열리면 표 9만 장이 순식간에 동납니다. 다음 달 열리는 록밴드 오아시스의 공연은 금세 매진되더니 안표값이 2천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Tickets go on sale, and if you're not there when the ticket goes on sale, the price just goes up. 표 재판매가 불법은 아니라지만 수요를 뛰어넘는 안표값에 영국 공연계는 여러 방법을 궁리 중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티켓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It has to be able to refresh every so many seconds. Okay. If it doesn't refresh, we will not let you in. 안표가 골치인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 맥킬레와 피아니스트 임윤찬, 두 젊은 거장의 만남으로 주목받은 협연.
한 온라인 사이트엔 11일 공연에 45만 원짜리 R석이 95만 원, 8만 원짜리 C석이 33만 원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먼저 경범죄 처벌법.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팔면 처벌할 수 있지만 온라인 거래를 제외한 현장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확보해 되팔 경우 처벌하도록 했는데 지금 기술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뭔가 이 알고리즘을 알아서 딱 맞고 나면 또 그 다음 달에는 그것만 피하는 또 다른 매크로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팬미팅 같은 행사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500만 원짜리 안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안표 사기는 늘고 공연 기획사는 궁여지책을 찾습니다. 가수 장범준은 공연 예매를 아예 취소했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얼굴 인식 티켓까지 도입했습니다. 4,800만 원짜리 안표가 등장했던 미국에선 법까지 생겼습니다. 일명 테일러 스위프트법. 표 재판매는 한 장만 가능하고 추가 수수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영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영국 문화부는 이 가격 탄력제를 조사하고 안표와 바가지 판매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재판매 시장을 합법화하고 음성적 거래를 막는 게 현실적이라 조언합니다. 재판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소위 얘기해서 자격을 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콘텐츠 생산 강국을 넘어 주요 소비국으로 떠오른 한국. 문화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1선발 부럽지 않은 리그 최고의 5선발 LG 송승기 투수인데요. 신인왕 레이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한 KT 안현민에게 제대로 맞붙고 싶다며 뜨거운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팀의 3연패를 끊어낸 6이닝 무실점 호투. 또다시 2연패에 빠지자 이번엔 7이닝 무실점 역투로 팀을 구했던 LG 송승기. 팀의 5선발이지만 빼어난 기록은 1선발 에이스나 다름없습니다. 쏟아지는 칭찬을 최대한 빨리 잊는 게 호투의 비결입니다. 좋긴 한데 듣고 흘리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잊어버리려고. 막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것도 듣고 흘리는 것 같아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먹었던 게 욕심 부리지 말자여가지고. 볼끝도 위력적입니다. 트랙맨 측정이 시작되고 왼손 투수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직 무브먼트를 기록 중인데 회전이 전혀 없이 떨어지는 공보다 60cm 가까이 높게 들어가 타자에게 떠오르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공을 쥐는 방법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분들 보면 약간 이렇게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더 깊게 꽉 잡아요. 빈틈 없이 그냥 꽉 채워 잡는 것 같아요. 신인왕 1순위로 꼽히는 송승기는 강력한 경쟁자인 KT 안현민의 도전장에 화끈한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송승기 선수 정도? 신인왕 거의 이제 가져가고 있는 선수인데 궁금해요. 실제 싹 들어와서 봐야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좀 대단하더라고요. 봤는데 네. 나중에 웃으면서 얼굴도 보고 싶고 좋은 승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의 꿈을 꾸게 한 시구부터 87순위라는 하위 지명에도 퓨처스 3관왕. 이제 정상급 선발로 우승 주역을 꿈꿉니다. 네, 함성 소리가 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좀 뭉클했던 기억도 나고 감동이었어요. 저가 나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승리 요정이 될 수 있도록.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도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또 비가 내릴 텐데요. 북쪽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습도가 높아져서 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차츰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0도, 대구 28도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